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오늘로서 벌써 저희 연합인포맥스 주간전망대가 39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해서 3주차에 걸쳐서 그동안 저희 주망대를 빛내주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출연하실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큰 호응을 보내주셨던 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경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퇴연구소 김경록 대표로 그렇게 저는 익숙합니다. 예. 최근에 한 2달 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셨구나. 예. 투자와 연금센터. 연금 참 요즘 같은 시절에 따박따박 이렇게 연금이 나오는 그런 어떤 분들은 참 든든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효자보다 연금이 효자라는 이야기가 연금이 효자. 오늘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5가지 과제. 예.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코로나 그렇습니다. 상황이요. 예. 네. 5가지의 과제라 딱 뭐 개수도 적당하고 뭔가 인사이트를 많이 주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 8개월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19가 닥쳐서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펀치를 한 방 맞고 이렇게 멍할 때였는데 네.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의 정체를 조금씩 알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사회나 이제 세계 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느냐 이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지나가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지금은 거의 한 80% 정도 그 모습을 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모습을 좀 보고 이것들이 어떤 과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나를 보면은 우리가 향후에 자산 시장에 대처를 하든지 할 때 좋은 이게 그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번 좀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벼락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벼락거지요. 벼락 출세, 벼락 부자는 들어봤어도. 벼락거지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기는 이제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은 듯이 보니까 자기 위치가 거지가 돼버렸다는 거죠. 옆에 집값은 왕창 올라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언택트와 컨택트 산업이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컨택트 산업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아가게 되고 집값은 한쪽은 급등을 하고 한쪽은 뭐 오로지 자산을 안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하니까 어느 날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제 거지가 되었다 이것인데요. 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일컬어서 이제 격차 사회라고 그러는데 일본에도 격차 사회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90년대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요. 우리나라가 비로소 이제 코로나19로 상당한 격차 사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양극화라는 게 격차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득 격차, 그다음에 교육 격차, 그다음에 자산 격차 이 3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소득 격차죠. 소득 격차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인 자영업자 숫자만 보더라도 한 400만 명 됩니다. 최근에 이제 1인 자영업자가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별 타격을 안 받는데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이쪽은 소득이 많이 타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언택트와 그다음에 컨택트 산업 간의 소득 격차도 확 차이가 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첫 번째로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요. 이제 격차 사회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게 자산 격차입니다. 자산 격차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이 이제 5분위가 제일 높은 소득이고 1분위가 제일 낮은 소득이라고 그러면은 5분위 소득과 1분위 소득의 배수가 대략 1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자산이 제일 많은 5분위 하고 자산이 제일 작은 1분위의 격차가 보면은 6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격차 하지만은 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자산 격차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산을 가진 사람과 자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자산 가격 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 겁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 주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네. 그래서 이 자산 격차라는 것은 소득 격차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인데요. 자산 격차는 장기적으로 두고 격차 사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격차를 더 벌리겠네요. 그렇죠. 이 자산 격차에서 자산에서 계속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인 캐시플로우를 계속 얻게 될 것인데 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캐시플로우 아웃을 자꾸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격차라는 것을 이렇게 빨리 줄이지를 못하고 계속 넓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두 번째 격차사에서 좀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이 1억 중산층이라고 80년대 자랑을 했다가 90년대 가서 중산층이 몰락을 해버렸거든요. 일본이. 네. 우리나라도 2010년대 우리나라 개인소득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중산층과 이런 쪽이 두터워지고 고소득자도 많이 생겨나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다시 격차를 쫙 벌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득 격차, 자산 격차 때문에 그렇고요. 더 근본적인 게 이제 교육 격차입니다. 현재 서울대 홍석철 경제학과 교수께서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그때 출생을 하거나 그 나이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두고 다른 세대에 비해서 격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덜 받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팬데믹에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온라인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에서 교육 격차가 마구 생겨나고 있거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인적 자본에서 중요한 게 교육인데요. 제일 얕은 부분부터 시작하면 소득 격차, 좀 더 장기적인 자산 격차,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교육적 격차, 이 세 가지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5가지의 그 이슈 가운데 첫 번째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저만 하더라도 일종의 좌절감 비슷한 게 느껴지는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미 소득에 있어서도 겨우겨우 저축은 언감생심.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데 그다음에 자산. 나는 지금 내 자산이라 할 만한 게 없는데 집도 아직까지 내 집은 없는데 다들 이렇게 주식 하는 와중인데 주식도 지금 뭐 그것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주식이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더 듣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답이 있을까? 아니면 무슨 뭐 방법이 있을까? 조금 더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거는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두고 이 사람들에 대한 여기서 격차를 벌인 사람들 우리가 주식 가격으로 치자면 가격이 한번 급락을 한 것입니다. 한번 급락을 한 것이면 이걸 다시 이제 그 원 궤도로 돌려가는 데 있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계속 격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 보면은 상장 기업들은 3분기에 이익이 순이익이 전년 3분기에 비해서 25%가 증가했고요. 이 와중에. 4분기는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기업과 공무원 이쪽을 합쳐봐야 300만이고요. 1인 자영업자가 한 400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거의 한 1,500만 명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격차를 많이 우리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 뭐 신문에서 보는 이런 것들과 달리 엄지가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부나 정책 당국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거는 우리가 코로나19로 그전에도 약간 격차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들기 좋아하는데요. 거의 한 10회전 건투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힘이 좀 들어있는데 코로나19라는 것은 거기에 아주 강력한 카운트 펀치처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양극화 사회가 급진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예, 예. 네. 이거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정 악화 부분하고 부채 증가요. 이게 이제 그 얼마 전에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제 칼럼니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양반이 이제 그 여기에 대해 썼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신흥시장의 부채에 대해서 썼습니다. 신흥시장의 GDP 대비 총부채가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220% 되었는데 지금 한 250%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의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고 물론 선진국도 증가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이런 부채 증가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흥시장은 선진국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신용도가 좋은 삼성전자가 부채가 증가했다면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네. WB 기업이 부채가 증가했다면 이게 나중에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흥시장의 부채 증가라는 것이 사실은 난중에 이제 문제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큰 문제로 네. 다가오게 될 네. 것인데요. 그거는 뭐 신흥시장은 신흥시장이라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게 3분기 부채에 대한 것인데요. 그중에 예. 가계 신용을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명목 GDP 대비해서 100%를 넘었습니다. 우리 가게. 예, 그래서 101% 돼서 이제 1940조 정도가 되게 됐는데 그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부채도 국가 부채도 증가하게 되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보면은 90년대 들어서 90년 중반 이후에 들어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10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전체 GDP 대비해서 이제 공공사회 지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OECD 국가들은 대략 평균이 GDP 대비해서 공공사회 지출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반 정도 되는 것이죠. 앞으로 더 늘려야 그렇죠. 된다는 그건 얘기예요. 할 수 없는 이제 고정적 지출로 앞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향후 이 부채 증가를 쉽게 제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사회복지 지출이 우리나라 아직 비중이 낮다는 것인데요. 이거 자꾸 네.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돈을 잘 벌면은 세수를 걷는데 문제가 없죠,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경제 성장이 좋다면은 세수를 걷는데 문제가 없는데 일본은 이제 성장이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세수를 걷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도 돈을 벌고 기업도 돈을 벌고 하면은 얼마든지 뭐 세수를 거두어서 지출을 하더라도 국가 부채 비율은 낮출 수가 있는데 향후 저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세수를 걷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거는 우리 현행 선거제도에서 사실은 파퓰리즘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1%만 더 얻어서 당선이 된다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율대로 내가 1%를 이겼으면은 나는 1%의 나의 그 어떤 편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져오게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세금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수 증가는 그 거북이 걸음처럼 자꾸 또벅또벅 나가고 그 대신 지출은 팍팍 증가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국가 재정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GDP 대비해서 이제 거의 그 국가 부채 비중이 거의 2.3배 정도, 230% 네, 네.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선거제도의 특성상 유럽하고 좀 달리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그 향후 이렇게 부채 증가를 국민들과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 국가 채무 비중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인데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기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격을 이번에 코로나19가 꽝 충격을 주면서 이제 국가 부채나 가계 부채가 한 단계 점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점프를 하고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점프를 하는 게 계속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굴러갈 가능성이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코로나19가 남긴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 받는 과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세계 시장으로 넓혀 보았을 때는 신흥시장이 앞으로 받아야 될 혹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 별 문제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부채 증가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나중에 우리나라가 혹은 신흥시장이 감당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막 퍼주자 쪽에 가면은 여야가 없이 여기서 얼마 하면 여기는 조금 더 부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퍼주기 금액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다못해 그러면 학자들이라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재정 악화 부분이 심각하다 하는 어떤 경고의 얘기 아니면 뭐 정책 대안이라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다들 보면은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잖아.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이게 지금 과제이긴 합니다만 해결 의지나 뭐 하고자 하는 걸 세력도 없고 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게 또 답답합니다. 아니 뭐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그 이야기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 아까 우리 사회가 격차가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쪽에 컨택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한 1년, 2년 있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택트 산업이 상당 부분 잠식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택트에 있는 사람들을 잘 연착륙시켜서 자기의 직장을 그리고 특기를 변화시키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런 기간 동안은 재정이 당연하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뭐 재정을 뭐 긴축을 해야 된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닌데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세상이 어떤 부분의 리스크를 자꾸 쌓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흥시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을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이게 나중에 환율하고나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되지 않습니까? 관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려본 말씀입니다. 네. 예. 강의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방점을 찍고 들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신 셈입니다. 또 세 번째가 궁금합니다. 예, 뭐 강의라 하긴 좀 말씀이 그런데요. 네. 자산 가격 상승인데요. 자산 가격이라면은 주식 가격하고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식 가격 상승에서는 그 예일 대학교에 이제 그 실러 교수가 이미 이야기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로버트 실러 교수요? 예. 네. 그 이제 CAPE라고 Cyclically Adjusted Per라고 이제 그 실러 교수가 자기가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케이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지금 높은데 그거에 역수를 해서 실질 금리를 뺀 것을 이제 그 익세스 해가지고 ECA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면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아직은 향후 주식시장은 괜찮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 정도 나오니까 이게 그 ECA를 수치를 구하면 높게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러 교수는 이제 금리 때문에 주식 시장의 주식 가격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실러 교수의 이야기이거든요. 원래 실러 교수님은 이렇게 시장 막 달릴 때 버블이라고 하기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버블이다 이 소리 자주 하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쪽으로 손을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서 주식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별로 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곰은 끝까지 곰이라야 이게 황소들이 먹는데 곰까지 황소 진영으로 돌아서면 이거 조금 불안한데. 이전에 뭐 버블이라고 했다 돌아서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 제로 금리에 많이 디펜던트 돼 있다는 게 지금 자산 가격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택 가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하고 2000년부터 그다음에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금리 움직임하고 보면은 뭐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연구에 따르면은 제로 금리라는 게 주택 가격에 크게 영향을 안 줬다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뭐 데이터를 보거나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금리라는 것은 주택 가격이 하여튼 최근 한 20년 동안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 금리가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아까 금리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제 정당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주택 가격이거든요. 근데 주택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좀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부분에서 저는 주택 가격 부분이 향후에 이게 우리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 가격에 보통 수급,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세제 이런 걸 제외하고 매크로하게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변수는 주택 가격은 금리와 그 다음에 소득하고 그 다음에 인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과연 이제 그 계속 상승할 거를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걸 정당화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는 제로 금리에 들어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로 금리면은 이론적으로 금리가 제로라고 그러면은 더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까? 뭐 마이너스 금리 뭐 회자는 됩니다만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 초반에 채권 운용을 할 때 국채 금리가 8%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0.8%로 20년 동안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여기서 몇 퍼센트 포인트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로 금리는 소위 말해 지금까지는 주택 시장에 모멘텀을 강하게 준 것입니다. 계속 금리가 떨어지면서 내가 부채를 2배를 하더라도 이자는 더 적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제로 금리가 오게 되면 이 모멘텀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2, 3년 있다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모멘텀이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몇 개월 전에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주택 가격은 지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자산 가격에서 할인율이 거의 제로가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산 가격은 어떤 약간의 변동에도 팍팍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의 수급이나 뭐나 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해서 좀 사고 싶거나 하면은 주택 가격이 갑자기 그냥 정신없이 움직일 수가 있는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라서 사람들도 되게 헷갈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향후를 보면은 제로 금리라는 것은 더 떨어질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1인당 소득입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90년대 이렇게 들어가면서 200만 호 건설도 있었지만은 이런 주택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 대표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표님도 90년대 들어가서 한 5, 6년 동안 외환위기 전까지 소득이 월급이 팍팍 올랐을 겁니다. 그때 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월급이 뭐 매년 쑥쑥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가 2010년에 2만 달러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3만 달러에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 이제 올라갈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주택 가격이 왕창 오르고 90년 초반에 1인당 소득이 팍팍 오르면서 이 주택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이렇게 뒷받침해 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왕창 오르고 그다음에 향후에 1인당 소득이 팍팍 오르면서 이 주택 가격 상승한 것을 계속 받쳐줄 소득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까 양극화된 것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범위를 넓혀서 있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인구죠. 답답한 대목이죠. 인구 같은 경우에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적극적인 경제활동 인구, 취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 인구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택도 수요할 테니까요. 비슷한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30년 동안에 25세에서 64세 인구가 1,0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은 정확하게 1,000만 명이 감소합니다. 지금 그 증감이 제로가 된 게 2020년, 2021년 딱 이때가 증감이 거의 없을 때고요. 2022년, 3년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되어서
향후 30년 동안에 딱 데칼코마니 우리가 콱 찍으면은 대칭돼서 나오듯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정말 데칼코마니입니다. 1,000만 명이 과거 30년 동안 증가했다가 앞으로 30년 동안에 1,000만 명이 25세, 64세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뒷받침해줄 이것들이 장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막 군부를 뗄 때 장작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보면요, 어마어마한 군부를 떼어줬습니다. 금리가 국제금리가 8% 하다가 0.8%로 떨어졌죠.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가 2000년, 2001년에 $10,000였습니다. 네. 그런데 $30,000 올라왔죠. 예. 어마어마한 군부를 떼줬죠. 예. 인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세에서 64세 인구가 30년 동안에 1,0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장작을 서서히 빼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이 이제 제로금리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에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상승하게 됐는데 주식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산업이라든지 산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업의 변화가 막 생기면서 향후에 혁신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당화될 수는 있는데 두 자산 가격 중에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제로금리라는 모멘텀, 1인당 소득이라는 증가 모멘텀, 인구라는 증가 모멘텀, 이 모멘텀 세 가지가 다 제로 모멘텀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금리가 제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호가를 치자면은 호가를 미는 대로 밀리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거래를 하지만은 향후 한 2, 3년 후에 시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향후 2, 3년 시장에 이렇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좀 더 유동성이 있고 조금 더 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방어적인 실물 자산을 사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만 매몰되게 돼 있으면은 자칫하면은 나중에 시장이 갑자기 돌아섰을 때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백신도 이렇게 되고 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항상 과거에 이탈하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컨택트 산업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반기 이후가 지나면은 다시 세상은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의 생각이 저는 상당 부분 중요한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의 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 주변에 이제 저희 아내나 뭐 이런 쪽이 거의 뭐 50대 후반 또 주변에 보면 60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저 쿠팡이라든지 뭐 마켓클리 이런 거를 별로 안 썼어요. 가서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서식지를 옮긴 겁니다. 서식지를 옮기게 하려면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예금에서 주식으로 서식지를 옮기게 하려면은요, 주식 수익률을 50%, 100%를 줘야 사람들이 옮겨와요. 주식 수익률을 10%안 옮겨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 막 주식 수익률이 따블이고 50%를 주니까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이제 컨택트에서 언택트 산업으로 서식지를 우리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옮기려고 그러는데 이전에는 그 정도로는 안 옮기고 그냥 오프라인을 다닌 겁니다. 근데 이번에 충격이 아주 강하니까 서식지를 옮겨버렸어요. 이게 너무 편한 거를 그 서식지를 옮겨보고 나니까 서식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가지도 아내도 새벽에 갖다 주죠. 뭐 이렇게 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돌아가더라도 그 이전의 세상으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나 다시 컨택트 산업이 옛날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옛날처럼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컨택트 산업에 종사를 하죠. 사실은. 다시 이제 내가 한 1년, 2년 버티면은 또 예전처럼 완전히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 느낌에는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사회가 상당 부분 궤도를 이탈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열차가 달려가는데 우리가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옆에서
강한 사람이 쿵 치면은 훅 밀려나서 궤도를 이탈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훅 밀려가서 다시 싹 돌아와서 원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충격이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툭 받쳐서 궤도를 이탈해서 약간 복귀를 하더라도 전혀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를 못 하고요. 뭐 그 중간이나 이 정도로 이제 돌아와서 다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향후에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러면은 네. 그때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축률이 확 높아졌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한번 소비가 뻥 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예, 뭐 여행도 가고 깝깝했던 거 한번 여행 감 나가고. 그래서 네. 드디어 옛날 세상이 다시 네. 돌아오는구나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제 생각입니다. 주변에 이제 전문가에게도 조금 물어보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 복귀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상당히 어렵게 됐고요. 우리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다 저도 넷플릭스 안 봤거든요. 이미 다 저는 영화관만 다녔어요. 네. 이런 것들을 저서식지를 맛을 보았다는 것이 그 변화의 속도를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언택트나 디지털 사회로 가는 변화의 속도가 10년이었다면은 그 변화의 속도를 2년으로 앞당겨 버린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그렇다면 그 관련 예전을 갖다가 예전의 일상을 회복을 기대하는 기업주나 그런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나 고민이 깊어지는 또 시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변화하면 괜찮아요. 개인도 스스로 적응을 하고 변화하는데요. 갑자기 아까 벼락처럼 맞아버리면 적응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이거는 이제 정부나 사회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적응하고 하는 곳에. 그래서 이제 제가 격차 사회를 이야기했던 것이 격차 사회가 지속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5분도 궁금하네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코로나19 혹은 뭐 바이러스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이거는 뭐 주변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따름입니다. 예. 이제 이게 백신이 나오면은 완전 소멸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30% 정도가 백신을 맞아서 완전 면역이 되면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해 이제 그 감염시키는 네트워크 자체, 연결 자체를 확 죽여버리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소멸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도 변종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 지금 변종은 뭐 백신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변종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 보면은 독감의 종류 모두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해 유행할 거라고 생각되는 독감 종류 한 3가지 정도를 그냥 추정을 해가지고 예방 접종을 할 따름이죠. 다른 인플루엔자가 들어오면 걸려야 돼요. 독감이. 네.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코로나19라는 것도 완전 소멸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껴안고 살아야 될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니스트 이 양반은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것이 한 3년, 5년 정도 지속될 수도 있다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왔거나 이렇다고 해서 아직은 이제 마음을 놓을 수는 없고 이게 우리가 완전 정상 궤도로 가는 데는 아직도 저는 그 우리가 영어로 오파크라고 그러죠. 불투명한 옛날 치자면 간유리처럼 희미한 유리를 보는 아직은 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대표님하고 저 사이에 이런 유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요. 백내장에 걸린 그런 뿌옇게.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불확실성은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상에 대한 어떤 정리는 되고 그리고 또 갈 길은 멀고 또 하나 우리가 빨리빨리 적응하고 변화에 대해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 가운데에 이 중에 또 투자 측면에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인사이트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결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격차 사회 앞으로 사회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우리가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 하는 것을 좀 보는 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가 지금 자산 시장인가하고 실물 시장하고 사실은 괴리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어느가 하나로는 수렴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주택 시장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유의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시장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 국내 부동산에 어느 한두 개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걸 유념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보면 물류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 센터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리츠라든지 이런 부동산으로 해서 유동성 있게 보유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런 것이 이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투자를 한다면 이제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중산층 몰락과 양극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한편에서는 정부에게 제가 이제 바라는 부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탈하는 곳에 대해서 집중 돈을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의 정책에서는 꼭 좀 이게 6개월 이런 게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하는 1년, 2년, 3년 이까지 계속 이렇게 쭉 가면서 원래의 자기의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언택트, 컨택트 산업에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택트 산업, 소위 말해 옛날 오프라인의 산업의 비중이 좀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 충격이 오면은 사회를 다시 절로 돌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적응을 이때는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 적응 속도가 늦으면은 이제 좀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 이런 부분에 이게 우리가 뇌 치즈가 어디 있을까 이런 그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즈가 없어졌을 때 가만 서서 내 치즈가 어디 갔냐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치즈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택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언택트 산업의 치즈로 많이 옮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에 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택배하는 배달하는 라이드의 월 소득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쪽에 치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치즈가 있는 것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 그게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적응이고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변화에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재정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우리가 러짐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체제가 시프트를 해버렸습니다. 체제가. 그래서 이 변화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대표님 적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김경록 대표님 서울 생활하신 지가 얼마인데 뵐 때마다 아직도 방법이에요. 방법. 그게 서울 말씨에 적응이 잘 안 되시죠? 그렇습니다. 잘 적응해야겠는데. 그리고 요즘 제로 모멘텀이라는 아이디어로 꽂히셨다던데 그냥 컨셉만 좀 알려주시고 다음에 좀 그걸로 얘기 좀 나누시죠. 우리가 자동차가 달려가다가요.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부딪히면은 우리가 충돌 테스트를 할 때요. 충돌 테스트를 할 때 모멘텀이 제로가 됩니다. 모멘텀이 제로가 돼요. 그 동안에는 모멘텀이 있다가요. 부딪히는 순간 모멘텀이 제로가 되고 모멘텀이 제로가 되면서 충격량이 다 꽝 생기게 됩니다. 그 모멘텀 제로가 사이가 되면 우리가 모멘텀이 있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세 가지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금리 모멘텀, 그다음에 소득 증가 모멘텀, 그다음에 인구 모멘텀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아주 잘 누렸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공신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1인당 소득 증가,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떨어져졌고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바글바글 증가할 때였습니다.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계속 지탱해 오다가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제로 모멘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충격량을 받게 되거든요, 사회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혼자 이렇게 명명해서 제로 모멘텀 사회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도 한 1시간짜리 토크가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들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모셔서 그래프를 한번 안 들어봐야 될 것 가져왔는데요. 같습니다. 예, 특히 그래프가 재미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아까 투자와 연금센터. 그러니까요. 은퇴연구소는 편했는데 투자와 연금센터 김경록 대표님과 함께 코로나19가 남긴 5가지 과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대표님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특집 프로에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녹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인데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이번 이 400회 특집 행사에 또 좋은 댓글 남겨주신다면은 또 추첨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또 작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는 것 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올 한 해 유난히 바쁘셨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보람도 많으셨고 보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책임도 많이 느끼고. 책임도 많이 느끼시고. 그 제가 한 5, 6년 동안 계속 주식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2020년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가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이제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그냥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또 무조건 좋은지 알고 또 네. 그런 이제 자기만의 어떤 투자 철학을 갖지 않고 했을 경우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그 금융 교육을 해야 되겠죠. 네. 쓰신 책 중에 네. 금융문맹 탈출 이런 이런 맞습니다.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대표님 정의하시는 금융문맹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네. 어떻게 쓰고, 예.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내 그 인생에서 내가 돈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돈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돈을 멀리하라고 배웠잖아요. 돈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심지어 환경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죠. 그런 잘못된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균형한 거예요. 이제 그게 결정적인 게 대부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 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 미국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 문맹인 특정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종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제 만약 흑인들, 소수민족들 미국에 그러니까 대대로 가난해지는 이유가 그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세이브하고 어떻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운동선수들, 흑인 운동선수들 많잖아요. 예. 50%가 파산 선고를 해요. 하기야. 그 마이크 타이슨도 그런 식이죠. 네. 몇백만 불을 벌고 어떤 경우는 몇천만 불을 버는데 네. 결국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금융 문맹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왜 돈을 저렇게 쓸까? 왜 저 돈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노후를 준비 안 할까? 네.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나표를 며칠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좌우지간 2020년 제가 봐서는 특별한 한 해인 것이 우리가 자본시장 개방 이래 늘 하는 말이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 뭐 외국인이 사야 주가는 오르고 걔들이 팔면 주가는 빠지고. 근데 올 한 해는 그 예로부터 내려왔던 그 어떤 경험치기 전혀 그렇죠. 통하지 않는 해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 내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글쎄요, 뭐 제가 평가하기는 아직 좀 이를 것 같고요. 아직은 이르다. 네, 그리고 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갔지만 사실 또 손해 본 사람도 있을 네.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그 희망이 있다고 본 거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동안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난 부자 안 될 거니까 소확행, 또 욜로, 뭐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전 너무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헬조선. 네. 근데 왜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인데 왜 스스로 그 지옥이라고 표현을 할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패배 의식이거든요. 네. 나는 어차피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안 될 거,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써버리지. 이런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거에서 지금은 그게 전환된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주식 강연이나 노후 준비 강연하면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90%가 50대, 6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90%가 20대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2020년이 엄청난 계기가 되는 그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네. 이렇게 해서 그 걸음마 단계인 수준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시작했을 때 계속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고 단기간에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건데 뭐 떨어지면 어때 이러한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옛날에도 보니까 주식이 떨어졌다가 결국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주식을 끊없이 모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 가르쳐 줘야 되죠. 아까 그러면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의 연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 한 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20대에 30대 이 대목에서 아니면 평생을 내가 하면서 주식이라고는 안 하다가 하는 60대 그렇죠. 이후 분들도 예. 많고 한 이런 분들, 이른바 주린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 생각이 나는 그럼 혹시 금융문맹은 벗어났나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융문맹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게 사실은 자가 판단 굉장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죠.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질문해 보시면 네, 이런 첫 번째 질문 이런 거죠. 야,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 문맹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벌써 50%는 문맹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한테 많은 SNS가 와요. 예. 대표님 때문에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근데 20% 먹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안타까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 노후 준비예요. 뭐 20% 먹었다, 더블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럼 얼마 투자했어요? 그러면 뭐 5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20%면 얼마예요? 100만 원 벌었어요. 아니 그럼 100만 원 갖고 노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답하는 거 보면 이분도 많이 알게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20% 벌고 20% 손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삼성전자, 뭐 LG전자 아니면 뭐 셀트리온 뭐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주 갖고 있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삼성전자 몇 주 갖고 있어요. 아니면 뭐 펀드를 뭐 얼마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보니까 나는 이제 10,000주 갖고 있어요. 20,000주 갖고 있어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주식을 그 단기적으로 돈 버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카지노 간 것처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 좀 안타깝죠. 그건 주식 투자가 그런 목적이 아닌데. 예. 그리고 이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존니 대표님께서 이제 주로 이제 주식 투자 꾸준히 주식을 사모아 가라. 그리고 어차피 주식이란 등락은 있을 것인데 그러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이렇게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은 풀릴 수밖에 없는 그 추이라면은
언젠가는 이 우상향 추세는 변함이 없고 이 말씀. 그래서 꾸준히 사모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축이나 저축에 가까운 투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제 주식 말씀만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존리 대표님은 저기 증권 계통에 계셨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다른 투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노후 준비하는 게 저는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독립. 경제 독립.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생을 살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 뭐 모든 사람의 꿈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 살기이기 때문에 돈을 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내 돈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일하게 한다. 네. 돈을 일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주식을 모으는 거거든요. 네. 간단하잖아요. 예. 근데 그 간단한 사실을 사람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주식이나 모으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두 가지가 있죠. 변동성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리스크가 있죠. 위험. 네네. 네. 근데 변동성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주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위험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위험은? 이 위험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삼성전자. 10년 전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음.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죠.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핸드폰도 예. 잘 팔리고. 예. 그러니까 그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SK텔레콤 그것도 저 회사 망할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그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거에 그래서 내가 그 리스크와 그 다음에 리워드가 있죠. 내가 이거를 이 회사 주식이 비싼가 싼가 그 정도의 상식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10년 기다리면 이 회사가 돈을 계속 벌 거다. 그럼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를 그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내 노후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데 사람들은 변동성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통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20대, 30대 젊은 분들 처음 시작한 분들하고 60대 이상 주식 처음 시작한 분들 중에 수익률이 60대가 더 낫다네요. 아 그래요? 그냥 한번 사서 그냥 가만히 계셨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주식 투자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그 기업의 경영진이 돈을 벌어야죠. 내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벌려고 그래요. 샀다 팔았다 해서. 그러니까 근본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근데 이제 매스컴도 또 같이 한 경우가 있죠. 많은 증권 방송이 예. 자주 매매를 하게 하고 예. 근데 그다음에 증권회사도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죠. 예. 수수료 때문에 그게 한몫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식 시장이 왜 생겼는지, 그다음에 주식이 왜 사야 되는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투자해놓고 자기가 주식 투자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갬블링을 한 거죠. 예, 예. 우리 존리 대표님의 지론이시자 기본 철학입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주식을 사고 파서는 돈을 못 번다. 한두 번은 맞히지만 예. 계속 맞췄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각국의 대표 기업 업종별로 따졌을 때도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우량 기업, 뭐 말씀하신 삼성전자, SK텔레콤 이런 것들, 이런 성공 케이스입니다만 그런데 워낙에 많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뭐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2천 몇백 개가 되고 그 중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대형 우량주만 갖고 승부하는 게 아닌데 물론이죠. 그 중에서는 솔직히 저것도 회사야 싶은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좀 옥석을 가리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주식에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네. 그래서 나는 뭐 실패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투자하셨습니까? 네. 그랬더니 어떤 회사를 샀는데 상장 폐지가 당했다. 예. 그래서 그럼 그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였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그럼 그 회사 매출액이 어땠습니까? 몰라요. 그럼 왜 사셨어요? 친구가 좋다고 그래서 샀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주 그냥 작은 물건을 사더라도 이게 그 가격에 비해서 이 물건이 어떤지 따지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큰 돈을 사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회사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회사랑 동업하는 건데 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투자하고 싶은데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트를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회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너무 재밌죠. 이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했는데 5년, 10년 기다렸더니 5배가 되더라, 10배가 되더라. 그렇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유태인처럼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고 펀더멘털을 알려고 하고 그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창업을 하게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대표님 좀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만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얘기인데요. 네네. 어제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1월부터 50일 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1조를 갖다 넣었답니다. 테슬라 한 종목에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780불 간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으니까 JP모건은 90불이래요. 예, 맞아요. 그랬죠. 지금 얘가 이제 뭐 700불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주식을 갖다가 어떻게 그거는 굉장히 보면은 그렇죠. 매니아 분들하고 그러니까 안티 분들이 부딪히는 이제 종목인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예.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막 매력을 느껴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올라가면은 내가 저거를 안 사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더 따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위험한 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네. 내가 펀드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막 시장이 좋을 때는요 돈이 들어와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심리이기도 한데 냉정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 너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너무 그렇게 막 환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내 전체 자산의 뭐 내 포트폴리오 전체의 뭐 5%다 그런 얘기가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에 뭐 50%가 테슬라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무슨 뭐 전기차 관련한 뭐 전장사 이런 얘기 나오면서 LG전자가 상한가를 잠시 갔습니다. 아니 무슨 중소형주도 아니고 네네네. 작전주도 아니고 LG전자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옛날 15% 상한가도 아닌 30% 상한가 시절에 그렇죠. 지금 이런 것이 조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은 야 저런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는 거 봐서는 이거 시장 좀 약간 미쳤다. 내지는 좀 과열이다. 근데 한두 개 종목 가지고 그렇게 한두 판단하기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국 그 증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매력 있는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이. 네. 왜냐면 여러 가지로 저는 한국 주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우리가 한국 주식을 그동안 이제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주식 가격이 안 오르고 해외는 많이 올랐는데 왜 한국은 안 올랐는데 예. 그걸가 분석을 해보면 오를 수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구조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그 다른 선진국은 주식 시장을 받쳐주는 게 퇴직연금이에요. 네, 꾸준히 들어오는. 네. 네. 근데 한국의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네. 또 연금도 국민연금이나 뭐 다른 공적인 연금도 네. 한국 주식 투자 안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놓고 한국 주식은 안 오른다고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뀐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버블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뭐 하락은 올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가 너무 버블이 낀 건 사실이죠. 근데 오히려 뭐 퍼가 뭐 200배 되고 하는데 예. 물론 그 회사가 뭐 펀더멘털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 정도까지 그렇게 비싸게 사야 될 건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한국 주식은 굉장히 회사는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 보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막 최악이었을 때와 지금을 보면은 이제 거의 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한번 출렁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또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또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네. 또 TDF라고 해서 생애주기형 펀드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돈이 분명히 큰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간 돈에 비하면 아직 주식시장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한 50조, 60조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돈도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일 투자하기 좋을 때가 그 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주식시장이죠. 버블이 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기존에 그거 했던 2,600포인트 2018년에 그 고점 2,600포인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이렇게 좀 삐리삐리 하다가 금년 코로나를 맞아서 1,450, 60 그 근방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2,800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딱 2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수만 봐더라도 이제 거의 2배인데요. 그렇죠. 3월 중순 대비. 그렇죠. 그렇다면은 좀 급한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근데 이제 지수에 약간 우리 한국 지수에 좀 착시 현상이 있죠. 착시 현상? 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서 지수가 확 바뀌기 때문에 지수의 착시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빠지고 딴 게 많이 오르면 지수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수만 가지고 너무 싸다 비싸다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죠. 또 뭐 지수가 3,000을 갈 겁니다. 뭐 3,000을 넘어 3,200도 갈 겁니다. 뭐 아니면 얘가 이러다가 2,500도 갑니다. 이런 전망은 대표님으로서는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네. 돈을 못 벌고 있는지 그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막 좋다 그러는데 내 주식이 마이너스 되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비싸냐 싸냐. 근데 한국 주식이 싼 주식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대표님이 약간 어떤 생각의 단면을 보여주셨는데 부동산에 우리나라 사람들 돈 잠겨 있는 거 생각하면 이거 뭐 주식시장 돈 들어온 것도 아니다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주택 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의 그런 인디케이션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주택 시장이 비싸냐 비싸냐는 렌트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집을 사는 게 유리한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되죠. 예. 근데 한국은 그것도 이제 금융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 월세를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다. 네. 근데 금융 비용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으면 안 살 텐데 저 가격으로.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제가 내는 월세가 얼마인데, 근데 내가 집을 사게 되면 내가 저 돈을 페이해야 된다는, 저는 나는 도저히 나는 저거가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 저게 오래 가는 건 저기 이해가 안 간다. 일본도 그랬잖아요. 네. 일본도 그 동경이나 이런 데는 거의 사람이 살 수가 없었죠. 비싸서. 예, 그래서 예. 2시간 거리 되는 막 교회로 막 살았는데 신칸센 타고 지금 일본 다녔죠.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예. 1시간 거리만 돼도 지금 비어 있거든요. 어허. 근데 그렇게 일정 지역이 그렇게 막 올라갔다고 그래서 전체 주식시장이 저렇게 전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을까? 그게 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막 올라가는 건 사람들이 안 사게 되면 패닉이 오거든요. 나는 영원히 나는 그런 걸 못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 말씀하신 게 최근에 히트 그 회자됐던 포모, Fear of Missing 네네네, Out, 그런 나만 것도 못 있죠. 올라타나 그렇죠. 하는 그 두려움. 그렇죠. 예, 예. 그걸 조음으로 바꿔야 돼요. 조모? 조이로. 조이. Joy. 남하고 다른 걸 기뻐해라. 아, 남하고 다른 걸 왜냐면 남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쭙는 김에 최근에 이 뭐 어제 또 리플이 무슨 뭐 소송을 당했다 이래갖고 지금 암호화폐들이 조금 이렇게 타격을 받는 양상인데 최근 그쪽 비트코인 시장 쪽의 열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비트코인에 이런 데는 저는 투자할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은 예측이 가능하죠. 주식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매출액이 과거 10년 동안 10%씩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이 회사가 이익이 끊임없이 올라갔다든가 그러면 내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내가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예. 결국은 그 회사는 계속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또 계속 그 주식 살 거니까 올라갈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살 거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게 만약에 500만 원이 맞는 가격인지 1000만 원이 맞는 가격인지 아니면 가치가 아예 없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돈이 아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금이라든가 뭐 그 화폐라든가 커런시죠. 달러를 산다든가 뭐 엔화를 산다든가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건 해칭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칭하는 거를 또 투자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대라 그러면 저는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기업에 투자해야 그 기업은 계속 돈을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하는 돈이고 멈춰 있는 데 투자하면 안 되죠. 저도 외환딜러 출신입니다만 오늘 그동안 존니 대표님 방송도 같이 해보고 대표님 출연하신 이런저런 매체들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또 갑자기 제 뒤통수를 딱 때립니다. 달러 사는 거는 투자가 아니다. 그렇죠. 해칭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커런시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향을 예. 받고 싶지 않으니까.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동학 개미들을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뭐 어떻게 나서란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고마워해야 되죠. 정부는 고마워해야죠, 사실. 그렇죠. 예. 지금 폭락이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주식에 한 번도 투자 안 하던 분들이 들어왔는데 네. 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죠. 이제 네. 정교한 세금 제도가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고 또 저소득층이 투자할 때는 그 아예 그 세금을 안 매긴다든가.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게 금융 문맹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노동만 갖고 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그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거를 장려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정부도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스스로 많이 자기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가 보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게 저는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기금 등이 한국에 주식 투자해야 돼요. 더 많이. 이때까지는 퇴직연금 그러면 그 많은 돈 주로 어디다가 그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죠. 깨먹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그 이상한 그런 경제 논리 때문에 그 돈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백 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50%예요. 예. 근데 한국은 2%.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으로 보면 한국 주식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주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네. 새로운 기업이 생겨요. 새로운 기업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처럼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 유니콘 기업이 안 나오는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한국하고 일본. 중국 엄청나게 나오잖아, 아시다시피. 또 이스라엘 뭐 유태인들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나오죠. 이게 주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돼야죠. 주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우물을 할 때 이렇게 막 그 마중물. 저는 동학개미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넘치게 하는 거는 이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많은 기업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오늘 뭐 깊이 있게 다루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싶으면은 저는 페이스북이 그렇게 많은 그 기술 있는 신생 기업들을 인수한 줄 몰랐습니다. 70개 한 70개 가까이 했나 보다. 다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렇고 예. 그게 이제 자본주의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커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거는 테슬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많이 싸게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600조, 700조 회사가 그거 뭐 1조 쓰는 건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회사가 있으면 그 주식을 수합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플도 그렇고 전부 성장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논리이기도 하고 뭐 경호의 경제이기도 하고 한데 요즘 이제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EU에서나 뭐 반독점 이런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뭐 페이스북, 구글이 뭐 소송 당하고 하는 걸 봐서는 또 그 앞으로 약간의 어떤 시장에 좀 변수는 될 수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M&A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M&A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글쎄, 그 M&A, 예. 그래서 미국 오늘 최근에 그 디즈니가 그 사상 최대의 주식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꾸준하게 산 거예요. 뭐 그 픽사라든가 뭐 팍스라든가 이거 끊임없이 산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가 커지고 또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이제 선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지극히 참 영리한 자본주의 국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 한국, 저는 일본은 제가 볼 때 그 동력을 잃었다고 보고요. 한국은 지금 태동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대표님께서는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문제 제기는 경제적인 관점에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그런 어떤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이제 그걸 어떤 경제의 효율을 키우는 거 좋은데 이 친구들이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세상을 저거 마음대로 하려고 덤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처럼 이제 반독점 그런 그것도 센 법이 나오죠. 약간 가격을 너무 올린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오지랖 차원을 넘어서 좀 문제가 커진다 싶은 생각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금융전도사 존리 이렇게 언론에서들 소개를 하시는데 2021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한번 좀 이제
2020년은 참 일어나 저러나 특별한 해였고 2021년을 맞이하는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하는 거는 딴 이유가 아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노후 준비하는 거다. 내가 경제 독립하기 위한 거다.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했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잘한 거다. 그러나 그 마라톤을 뛰는 거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일비비하지 말고 일일비하지 말고 100m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내 인생에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면 50대, 40대면 40대, 30대면 30대 롱텀 플랜을 가지고 네. 그 주식은 변동성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네. 내가 주식 시장이 혹시 폭락이 오더라도 꾸준하게 더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주식 너무 자주 터져보는 거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도를 이용해라. 제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퇴직연금 가지고 내 퇴직연금 대부분 있잖아요. 퇴직연금 가지고 주식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 그거를 따져보고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주식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마라. 오랜만에 들여다봤는데 2020년 같은 수익률이 안 나오더라 해서도 놀라지도 마라. 그렇죠. 그렇죠. 올해 같은 해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그럼요. 네. 그렇지만 항상 투자돼 있어야 된다. 항상 투자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 나쁠 것 같아서 또 다 팔아갖고 현금 비중 늘려갖고 그다음에 다시 좋아지면 들어가겠지. 그런 이제 소위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 신의 영역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주식을 내가 오늘은 5주 샀고 또 내일은 또 돈이 없어서 못 샀고 그래서 그 모으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샀더니 내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 주식이 10,000주가 돼 있거나 뭐 100,000주가 돼 있거나 곱하기 그 당시에 가격을 곱하면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구나. 근데 그때까지는 수익률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하면 이제 아마추어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존니 대표님 덕분에 원래 시작해서 저 20% 벌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그렇죠. 네. 아니다 하는 말씀.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존니 대표님의 그 어떤 투자 철학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이해도가 생기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봐도 2020년은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올해 많이 버신 분들 자만하지 마시고요. 장이 많이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되고 긴 호흡으로 가시고 이거는 장기 마라톤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 오늘도 또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아주 특별한 날짜예요. 이렇게 바쁘실 텐데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도 자주 뵙겠습니다. 네. 주간전망대 400회 특집의 첫 순서 399회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